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N 흐름입니다. 이번에 저점 기록한 그 자리보다 좀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이번 저점요. 그러면 좀 이제 N 쪽은 또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우에다 총재가 또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 별 뭐 그렇게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 때 나왔었던 그 내용보다 더 뭐 특이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강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달러 선물을 오늘 좀 많이 샀잖아요. 어제는 좀 안정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또 다시 달러 쪽을 건드리는 거 보니까 다시 또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계속 좀 봐줘도 될 것 같아요. N 흐름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데 N 흐름 보다 보니까 지금 해외 선물, 미국 쪽 선물이 만기가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롤오버 이제 저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6월물보다 이제 9월물이 벌써 거래가 더 많습니다. 2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2만 포인트를 넘었어요. 9월물은. 제가 이제 6월물 거래될 때 나스닥 선물로 라운드 넘버 성격의 2만 포인트, 2만 스닥 이건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000비디아, 2만 스닥 이거는 좀 걸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0비디아는 뭐 좀 걸렸었다가 좀 며칠 아니 몇 주 정도 헤맸잖아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물은 못 넘었는데 9월물 같은 경우로 2월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제 당월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처럼 이만 스닥에서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주의할 점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라운드 넘버 성격의 지수대에 들어섰다라는 점도 또 한번 좀 어떻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중기 포지션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성격이고 시황 변동에 따라서 그 수치를 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정도의 대응, 크게 대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만 스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포지션을 갑자기 변경시킨다기보다는 좀 주의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난 방송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점들.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할 점에서 또 이런 점들도 감안해서 좀 시장을 봐야겠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의할 점들 지난번에 이어서 뭐 환율 쪽이나 또 부동산 쪽 관련된 자료들 또 패드 쪽에서 나오는 자료 있잖아요. 그쪽 자료 또 말씀드리면서 주의할 점은 또 주의하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뒤에 노이즈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환율 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N의 경우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또 2차 개입 나오나 이제 그것도 관심이 가는데 차라리 그러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차 개입, 3차 개입 나오면은 이제는 정말로 N 약세가 1달락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케이 선물을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거 말고 도쿄에 있는 니케이 선물을 사고 싶어도 이게 N으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 N에서 터지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N이 이렇게 약세 들어갈 때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들어갔다면은
N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어도 니케이에서 많이 손해를 봤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니케이도 좀 빠졌고 N이 여기서 추가로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N이 추가로 약세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또 그거는 또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BOJ나 뭐 일본 쪽에서 뭐 2차 개입 들어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시그널로 보고 일본 시장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N 흐름은 계속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릴까요? 과연 이게? 저는 계속 주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쪽 말고 이제 은행 쪽 얘기 말씀드릴게요. 탄광 속에 카나리아가 울부짖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강하게 또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지방은행 ETF KRE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울다가 웃다가 이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완전히 안정이 되는 것인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계속 카나리아는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RE에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KRE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갈 때라고 한다면은 한 발 먼저 좀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은행 쪽 악재가 막 실제로 귀에 들릴 때쯤 되면은 이런 ETF는 좀 내려와 있을 것 같고 그 악재가 투자자 귀에 들릴 정도로 걸리는 그 시간보다는 이 ETF 흐름 보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들은 계속 카나리아를 키우던지 아니면 계속 주목하든지 좀 볼 건 보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쪽 관련된 그런 흐름이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거든요. 캔사스시티 패드 쪽에서 이 CRE 인덱스 계속 뽑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5월 기준으로 집계를 했을 때 약간 반등하는 이런 모습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몇 분기 하락을 하는 그런 가운데 지난 분기 마이너스 1.3에서 0.85로 소폭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로가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지금도 안 좋은 상황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업용 부동산 활동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좀 흘러내렸던 모습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추세이지만 개선되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선되려면 아무래도 0 근처까지 가야죠.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상업용 부동산 활동에서 감소세를 보인 모습들, 그런 항목들은 좀 줄어들었지만 공실률 상승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실률 쪽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가지가 좀 눈에 거슬리는데 공실률 쪽 데이터 안 좋아지고 있고 건축자재 판매 쪽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수급 쪽도 더 안 좋아지고 공실률도 높고 향후 건설 수급도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좋고 향후 전망도 좋게 보기는 힘든 그런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보면은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또 이러한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6월 26일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페드가 매년 시행하는 이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32개 은행이 대상이고 자본금 규모가 100 빌리언 달러니까 10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가진 32개 은행이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하는 내용은 글로벌 리세션을 가정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커머셜, 레지던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 이쪽 다 부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고 결과를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상 은행들 보면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은행도 많죠. 아멕스가 들어가고 BOA 들어가고 뉴욕 멜론 들어가고 바클레이즈, 시티,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UBS 아메리카, US 뱅크 오브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이 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마켓 쇼크가 나타났을 그럴 경우, 그리고 카운터파티가 망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뭐 이럴 경우, 그런 경우까지 상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장하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은행 쪽 얘기, CRE 쪽 얘기, 이런 쪽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6월 말에 이런 자료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게 아닌가. 금융주 관련해가지고요. 물론 그게 이 결과 나온 뒤에 뭐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후로 해서 하나의 분기점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7월 FMC 회의로 이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의 밑밥을 까는 재료로 깔리는 내용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쪽에서 또 필라델피아 페드 쪽에서 나온 자료 이렇게 보면은요.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가 이 락인 효과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대 금리로 모기지론을 시행한 그런 경우 상환비용으로 한 달에 1,063달러가 필요했었는데 30년 모기지가 7%로 인상되었을 경우에 집값은 23만 달러로 똑같은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1,530불이 들어간다. 거의 뭐 50%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못 가기도 하는 그런 락인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페드 쪽에서는 이렇게 이사를 못 감으로 인해서 이게 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다. 그것과 연계해서 자료를 또 계속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한마디로 이사를 못 가니까 옛날에는 이사 다니면서 직장도 옮기고 또 새로운 자리도 찾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주택시장 거쳐서 노동시장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도 있다. 이런 걸 또 분석해 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의도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방향,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금리를 빠르게 내릴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전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쪽을 볼 때는 이런 자료가 금리 쪽을 빨리 내려가지고 노동시장 쪽 해결을 빨리 하겠다.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노동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또 고금리를 유지시켜도 상관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또 결론을 내는 그 과정인지는 결론을 빠르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의 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료 말고도 이민자 관련된 자료가 또 있거든요. 이민 노동자들 때문에 이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업종 쪽에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노동 비용이 인하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 그런 자료까지 또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자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서 앞으로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하고 더불어서 노동시장 쪽에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개의 분석 자료를 좀 합해가지고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이 나올 때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내용을 연결해서 또 연계되는 내용들은 좀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런 관련된 말씀들을 드리면서 한 개의 자료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결론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